안녕하세요, 루프드라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탁구닷컴 와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카페에 지금 왔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 오늘 오스카님에게 좀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먼저 그 이야기서부터 좀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예전에는 이제 이즘으로 치면 네. 그냥 자본주의 캐피탈리즘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소셜리즘, 뭐 사회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뭐 정치체제로는 뭐 민주주의하고 뭐 공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도 어차피 그 경제 시스템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대분되는 것이 있었잖아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것들이. 근데 최근에는 너무 많은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하고,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해졌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또 진보 보수 종교적인 갈등도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 달리 그 인종이 섞여 살면서 인종 간의 갈등도 되게 심해진 그런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그 인류사적으로 크게 실패한 실험 중에 하나가 여러 개의 민족이 지구촌을 이룬다라는 실험은 실패한 것 같아요. 글로벌. 예, 글로벌하게 이게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그 실험적인 국가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네네. 미국이 가장 그런 그 실험을 한 국가인데, 미국이 아직까지도 그 그 인종적인 갈등 문제 해결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특히 이슬람 종교와의 갈등, 그래서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다층화되어 있는 갈등 구조가 자꾸 나타나면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그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는 어두운 전망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물자가 풍부해지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세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석유가 더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가 거의 이제 인류사적으로 한 시대를 100년 정도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막 주력을 했던 움직임이 좀 주춤하는데, 물론 뭐 환경, 공해 이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또 생산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빈곤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와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를 많이 줄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발전에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 소외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넷을 키우고 있는데 저는 셋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미래를 두고 준비하게 할 것인지가 항상 고민이에요. 저도요. 그 아이가 지금 뭐 유치원, 영어 유치원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예. 유치원은 따로 다니고 영어 학원도 학원. 따로 다니는 6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사교육의 시작이죠. 예, 근데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는 지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고 또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데 깊은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시대적으로.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번역기가 달려있는 이어폰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바로 귀로 듣고 그 자리에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언어를 교육시킬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죠. 되게 놀라운 사실이 제 유튜브가 허술하게 영상을 찍고 제가 주로 말하는 거에 그치잖아요. 한국에서 보는 그 퍼센트가 90%가 안 돼요. 그리고 의외로 외국인들이 영어로 달아달라 하면서 자기들 자체 이제 번역기로 돌리는 그 시대에 딱 지금 이야기하신 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언어는 거의 극복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10년이 안 남았어요. 10년, 지금 이제 제가 구글 번역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구글 번역기 수준이 놀랍게 향상돼 가지고요. 지금 한국말이 거의 100% 번역이 돼요. 큰 오차 없이. 근데 이게
이 번역기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계속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게 아니고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렇죠. 인류 사적의 집단지성이 컴퓨터로 네트워크화 돼가지고, 그래서 이 집단지성이 이거를 향상시키는 AI 시스템과 네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가 이렇게 하다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한글 번역을 중국어나 영어로 해봐도요, 거의 100% 뉘앙스까지 거의 잡아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산수가 중요했거든요. 네, 수 맞아요. 계산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계산 능력이 거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주산도 많이 배웠어요. 네. 주산도 이제 뭐 저도 예.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참 예. 했는데 지금 뭐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계산을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아닐지라도 외국에는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이 계산기를 갖다가 놓고서 뭐 시험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기가 너무 흔한데 수학적으로 덧셈 뺄셈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맞아요. 그게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일각의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대다수는 수학과 관련 없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국어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미래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자녀들에게 그걸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대학 시스템도 제가 보면 대학의 효용성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대 피해자입니다. 최대 피해자. 그러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어학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전통적으로 인문학은 다 대부분 다 이제 네. 어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배우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기초적인 문법 배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유튜브 들어가서 네, 맞아요. 보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채널이 다 나오잖아요. 한국 TV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학에 가지 않아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왜 언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시스템은 그런 어떤 고래로부터 학위를 통해서 지식을 발전시켜 온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쉽게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학문의 발전보다도 너무 기술적인 발전이라든지 실제 사회생활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에게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맞느냐, 조금 더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네. 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전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관례가 있는데, 낙관적으로 보는 관례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공유경제가 발달할 것이다. 근데 공유경제의 발달 이면에는 수소경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수소는 무한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집마다 수소 발전기를 집에다가 놓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에 변전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각 가정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러려면 선도 필요하고 뭐 발전기,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고 변전소가 있고 뭐 집까지 연결된 이런 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요. 집안 곳곳에 수소 발전기가 있어요. 수소 탱크가 있고. 그래서 집에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무한해요.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무한정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난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공유경제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어비앤비처럼 집도 나누고 우버 택시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실제로 공유차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굉장히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소유가 아닌 차를 누가 깨끗하게 쓰며 그 차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공유경제에 의해서 소유로부터 벗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살게 되는 시대. 그런데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들은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특이점이라고 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 특이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컴퓨터와 인간의 그 지적인 능력이 어떤 일정 시점에 가서 똑같아진다고 하면 그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는 이제 1기가가 2기가, 2기가가 4기가, 4기가가 8기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두 배씩 확장되는 그 시간적인 간격을 보니까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대략 1.5년 내지 2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대략 뭐 2년이라고 보자고요. 2년으로 본다고 하면 인류의 지력과 똑같은 형태의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는 시점이 예를 들면은 2040년대 말,
이 정도로 지금 추정한단 말이죠. 되게 짧네요. 되게 짧아요.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 그게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 특이점이 오는 것이 대략 2040년대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2050년이라고 치면 네. 2048년도에 인공지능은 인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2052년에는 인류의 2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평균 인간의 2배 이상 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200 퍼센트죠. 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류의 2배의 지능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4년 지나면 4배, 6년 지나면 8배, 그렇게 해서 불과 30년이 지나면 인류의 수백만 배의 지능을 가진 AI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닌가요? 그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레리 커즈와일 박사가 구글의 지금 이사인데, 네네.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영생, 인류가 영원히 사는 방법.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인류의 영생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싱귤러리티, AI를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망하는 것이 2040년대 말이 되면, 그러면 AI가 인류와 동일한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AI 입장에서는 인간의 지능은 있지만 인류와 동일한 형태의 정서적인 면은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여기 컴퓨터가 있는데 감사 인사를 보내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누가 물건을 사면 고맙습니다 보내주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보내는데, 이게 AI이기 때문에 스스로 발전을 해나가요. 그래서 점점 더 능력이 늘어나는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네. 더 정확하고 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정확하고 빠르게 보내다 보니까 이것에 위협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 인류가 갑자기 전원을 끊어버린다거나 네. 뭔가 이 컴퓨터를 차단시켜버리면 자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인간에 대한 아무런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인류를 제거해야 내가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인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 근데 제거하는 게 우리 생각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노봇을 보냈는데, 이 나노봇을 보냈는데, 이 나노봇이 이 인간의 그 피부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인류를 그냥 일순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의 수백만 배의 지성을 가진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는 실체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3000년대 온다거나 4000년대 온다거나 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당대에 온다는 거예요. 네. 싱귤러리티가 2050년이면 네. 루프님이나 저나 이게 오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우리 평균 수명이 보통 한 40대 중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40대 중반이 되니까 평균 수명이 80살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제 한 100세가 제가 80살 되면 평균 수명이 한 120살 될 거고, 제가 120살 되면 평균 수명이 200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닥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러한 미래 세계에 대한 대비하는 교육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사실 동일해요. 네. 어떤 면에서 동일하냐?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면 잉여적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동일한데,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잉여의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쓸 것이다. 그리고 이 인류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죠. 노예적인, 비주체적인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비관적으로 인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류 세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근데 빈곤이 없어지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류의 미래는 동일해요. AI가 등장을 하고, 인류는 비약적인 생산의 발전을 통해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소유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건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여기에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세대로 가고 있는데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거든요. 이걸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킨 사람들은 분명히 부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저는 뭐 그냥 탁구닷컴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또 탁구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이 생각에 지금 굉장히 골몰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제가 계속 미래학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분 있죠. 저 테슬라 자동차 만드신 분.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펀드를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주에 날아가서 네. 별에 그 로켓을 보내가지고 별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예전에 우주왕복선 할 때 뭐 몇 조 단위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고 뭐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몇천억, 몇백억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돈으로 로켓을 쏘아서 다시 되돌아오게 해요. 민간 자본이. 네. 나사보다도 더 큰 일 하고 있는. 그게 가장 특이하죠. 네. 개인이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미래상에 대해서 인간이 대비해야 된다. 문제는 인류적인 그런 지성이 없는, 그러니까는 자아가 없는 그 AI가 미래를 주도할 때 그런 문제 생기니까, 자아를 가진 인간이 로봇처럼 능력을 갖추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분이 최근에 PT를 했어요. 어떤 PT를 했냐면, 자기 자본금을 내 가지고요, 30여 명의 기술진들을 모아가지고 나노칩을 개발했어요. 네. 굉장히 작아요. 이 나노칩을 귀 뒤에 붙이는데, 이 나노칩이 귀 뒤를 통해서 뇌로 연결돼 가지고 뇌파의 3천여 개의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뇌가 어떻게 되냐면, 뉴럴 시스템이 이렇게 신경과 신경 연결되어 있는데, 컴퓨터와 똑같아요. 이것이 연결되면 ON이고 떨어지면 OFF예요. 그러니까 1과 0의 세계예요. 근데 연결된 것을 파악을 하면 이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한 400개 정도를 연결해가지고 인공팔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근데 이 사람은 3,000개 이상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핸드폰을 손을 대지 않고 뇌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텔레파시처럼 무선으로 예, 조종한다. 무선으로. 그래서 핸드폰 데이터를 인간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맞죠. 그러면 앞으로 시험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금은 귀 뒤에 있는데요. 이게 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핸드폰 데이터 다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할 수 있고,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건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야기 처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식적으로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지성을 얻을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전 세계 네트워크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3년 연구해가지고 이미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은 3,000개 전극을 연결했는데 더 많은 연극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뇌에 심으면 우리는 인간이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AI 속도로 발전하겠죠. 비약적으로는 발전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어의 법칙에서 발전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소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담 프로그램 봤는데, 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하고 그 앨런 머스크하고 토론을 하는데, 마인 회장이 굉장히 미래에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앨런 머스크는 아니다, 미래는 비관적이다 얘기하는데, 둘이 싸우는데, 사실 마윈은 그 문과적인 사람이고 앨런 머스크는 이과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막 지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근데 저는 앨런 머스크의 주장에 훨씬 더 공감을 해요. 인류의 그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되면서 비인간화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인류가 인류의 지성으로 AI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앨런 머스크 생각에 훨씬 더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 막 열을 내서 하니까는, 이게 뭐 언제 올 건데 그러는데, 이게 10년, 20년 안 남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이제 한 20년 되는데, 제가 20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이 많지 않아요.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미래를 생각할 때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도 제가 몰랐어요. 그렇죠. 단 하나도 몰랐다니까요. 스마트폰이 나올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로 그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뭐 어디 별에 가면은 딱 그 과학자들 내려가지고 이만한 그 기계를 꺼내면 그 기계가 이 별에는 뭐가 있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그게 사실 스마트폰 똑같거든요.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대기질 측정한 것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게 천천히 오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그 미래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인류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 잉여 시간을 어떻게 쓰냐라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너무나 많은 물자가 있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극을 연결해서 우리가 컴퓨터 연결된다고 그러면 이런 삶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 몸을 전극에 연결해 가지고 생존한 상태에서 뇌파를 연결을 해서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고 도박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따고 뭐 예쁜 여자들을 만나고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제약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육체가 있으면은, 만약에 육체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평생을 있으면 여기에 막 등창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리 커즈와일 박사가 영생을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영생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짧은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뇌 속에서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 알고 인간의 지능이 어디 있는지를 다 파악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의 자아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방식은 아는데 계산하는 주체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자아가 뇌 어디에 존재한다는 걸 알면, 거기에 인간의 자아에 우리가 전극을 연결하면 뇌만 딱 떠내서 생존하게 하고, 이 뇌에 전극을 연결해서 뇌만 생존한 상태로 인간이 살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몸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뇌파 연결해서 오감을 뇌파 연결하면 우리가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도 모든 자극을 다 느낄 거란 말이에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이버 세계에 맛있는 것을 먹고 단맛, 쓴맛을 다 느낄 거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사이버 세계에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평생을 도박만 해요. 죽을 때까지 도박해요. 제가 그 라스베가스 떠나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그런데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라스베가스로 가서 죽을 때까지 술을 마셔요. 근데 인간에게 굉장히 나약한 어떤 일면은 쾌락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마약이, 우리가 승리 생각할 때 마약이 굉장히 금단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약 중에서도 대마초 같은 것은 금단 현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왜 그걸 사람들이 또 할까요? 물론 이제 금단 현상이 있어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약 종류가 대부분 다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제가 마약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 신체적으로 막 몸이 떨리고 이런 증상이 있고, 그 다음 마약이 깰 때쯤에는 내가 이러다 잡혀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심이 있어. 그렇지 마약은 금단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느냐? 문제는 마약을 먹고 느끼는 쾌감을 잊지 못해서 그게 그렇게 자기에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쾌락이 약하거든요. 만약에 인류가 지성을 통째로 떠내가지고 신체를 버리고 영원한 쾌락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과연 인류 중에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노동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매트리스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인간이 이런 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이버 세계에서 살고, 그 사이버 세계를 그 관장하는 어떤 기계가 됐든 인간이 됐든 소수만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세계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제가 지내다 보니까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뭐 다 살아가겠지, 나도 적응하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뭐를 얘기할 거냐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너무나 거기에 비해서 90대적이고, 탁구의 미래도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인류사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신체를 사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 중에 하나가 스포츠일 것 같은데, 탁구가 이런 사이버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한동안은 경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글을 썼는데 읽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전자 도핑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도핑이 있고요. 유전자 조작이 있고요. 태아 때부터 조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이라든지 심폐 능력,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 유전자로 조작을 해서 아이를 만들어내서 출생을 시키면 이 아이는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겠죠. 이런 선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경쟁을 하면 스포츠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유전자 도핑의 문제는 이미 등장을 했어요. 지금 어느 누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몇 년 된 전에 얘기인데, 그 좀 부자 분들이 일본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뭐냐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거예요.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가지고 자기 그 신체적 능력도 키우고 젊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줄기세포 주사 맞는데 뭐 3천만 원인가? 한 번 맞는데 뭐 그렇게 돈을 들이고 가서 한대요. 그러니까는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부를 통해서 젊음과 신체적 능력과 지력을 얻고, 그리고 그 부에 의해서 아이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해버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영역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 그런 기술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세계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남녀 간의 갈등, 노소 간의 갈등, 진보 또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가 접하는 세계가 완전히 분리될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요, 언어를 2개 이상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한 가지밖에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달라요. 제가 오스카님을 보면서 특히 많이 느끼는 점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죠.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 못했으면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언어가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계약을 하고 수많은 에이전트를 딱 잡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그래요. 현재 세계에서도 언어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삶의 장벽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 빈부의 격차에 의한 그 기술적인 격차, 권력의 격차, 또 빈부의 격차들이 극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이런 미래 세계 전망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변화들은요,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프리카에 컴퓨터가 전혀 없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가르치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조금 386, 486 컴퓨터 배울 때,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격차도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부의 국가의 선진국의 부와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가난한 나라의 기술적인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달라질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서 타임머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1940년대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공장들이, 그 공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데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밖에서 살고, 그래서 그런 전망을 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래 세계에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 세계 가보니까 이 바깥에서 사는 인류가 완전히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고 예쁘기만 한 사람들이 밖에서 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 지하에 살아요. 근데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면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대한 산업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사는데,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그 배양해요. 배양. 오히려. 네, 그냥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자기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지상에 사는 인류를 사냥해요. 짐승으로 키우고 사육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미래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인류가 가다 보면 진짜로 기술적인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일본의 대다수의 후진국 사람들은 영원히 기술적 격차를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냥 미개한 채로 내버려 두고, 일본의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일생을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육체를 버리고 뇌만 생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죽기 전까지 그냥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겠죠. 근데 죽기 전까지 지속적인 무서운 점은 그런 거죠. 이거는 경제적인 격차이기 때문에
혁명이 불가능해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하게 권력을 가지고서 그걸 향유를 하면 뒤집을 수 있는 논리가 있어요. 왜 니네가 무슨 정당성을 하는데. 근데 부에 의해서 이거 축적돼가지고, 부가 계속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술과 혜택을 누리는 데 대해서 소외된 다수의 사람들이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네, 전혀. 네. 그래서 접점도 없고 그 세계가 너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현재의 시점이다. 근데 그것을 봉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는다 그러면 정말 4차 혁명에 의해서 모두가 다 집안에 발전기 하나 가지고 아무나 차나 뭐 집을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세계? 글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세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세계가 두렵고 그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세계를 통제하는 권력에 매료돼서 그쪽으로 갈 거고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혁명을 할 수 있는 그걸 뒤집고 인류가 좀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중독돼 버릴 거예요, 사이버 세계에.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세계가 펼쳐지겠죠.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서 디테일한 얘기들이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미래 세계를 생각을 하면서 이 미래 세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 세계를 어떻게 바꿔갈 거냐 고민하고 그걸 바꿔갈 수 있는 동력을 기르는 교육을, 이 미래학이라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누가 하고 있냐 는 것이죠. 예, 이게 저는 제가 만약에 교육적으로 만약 발언권이 있다고 하면 영어, 수학 이런 교육보다도요, 첫 번째는 금융교육 시키고 싶어요. 금융, 투자, 자본 이런 거. 저한테 좀 시켜주세요. 저보다 잘 아시면서 금융교육 시키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미래학.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그러니까는 다양한 과제를 주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가. 예를 들면은 뭐 구글에서 뭐뭐 찾아가지고 그 찾았을 때 그걸 가지고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 테스트. 네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미래 세계에서 맞아요. 적응할 수 없을 거예요. 필요하죠. 예. 이걸 참아내지 못하면요, 제가 핸드폰 사고요, 저는 인내심이 좀 없거든요. 핸드폰의 기능을 익힐 매뉴얼을 볼 수 있는 인내심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한 20%밖에 못 쓸 거예요. 100% 쓰는 사람.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제 자녀들이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세계를, 미래 세계를 대응하길 바라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대한 역사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글쎄요, 민족이란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민족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론 책으로 읽은 것도 많이 있지만요, 네. 제가 이런 생각들을 발전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여행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미래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라는 것을 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인류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우리가 인류사를 전체적으로 통틀어봐도 전쟁을 겪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는 아마 저희가 인류사 최초일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최초일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월남전 겪었고요. 제가 지금 한국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한 번도 안 겪은 최초의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로부터 100년 전만 가더라도, 그렇죠. 여자들은 일생 동안 그 노예적인 삶을 살았죠. 아궁이 속에서 맨날 이렇게 불 지피고, 그리고 밭에서 김 메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요. 페미니즘 때문에. 어쨌든 그 할머니가 되면은 네네. 허리가 굽어가지고. 예? 여자는 다 노예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100년 전의 시대를 보면.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남자들 중에서 양반이라고 하고, 양반 중에서도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5%나 됐을까요? 95% 남자들은 노예죠. 머슴 노예예요. 네. 노예. 그리고 그 5% 사람들도 과연 행복했겠냐는 거죠. 네. 언제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전체가 왕과, 사실 왕도 그렇잖아요. 왕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노예적인 삶을 수백만 년,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 기원을 네안데르탈로 따지면 200만 년인데, 물론 네안데르탈은 없어지고 50만 년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이관됐지만은 네안데르탈인까지 포함해서 200만 년의 삶을 세고 그러면 200만 년의 삶이 통째로 노예의 삶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삶이었고 이제 가까스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세계가 불과 100년 만에 다른 또 위협 또 다른 노예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대해서 불과 30년이잖아요. 지금 우리 2020년이니까 30년 후에 인간이 아주 사이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열릴 건데 이 30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문 분야의 연구가 돼서는 해결이 안 될 거니까 AI를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사회 시스템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를 길러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육이 지금도 여전히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들한테 뭐를 얘기해 줄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전혀 감이 없어요. 걔네들도 제 나이에 와서야 이런 거 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뭐 언젠가 한번 정리해보고 싶었던 얘기라서요. 네. 예. 사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요 이야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갖다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좀 시간을 내주셔서 다음에 좀 길게 시리즈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주제별로 뭐 한번 더 세분화 해본다면.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